2차 전지 투자하시는 분들이 내년, 그러니까 25년과 26년도 빅뱅 폭발을 많이 기다리시는 것처럼 25년도부터 굉장히 의미 있는 실적의 성장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지금 단초가 마련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로스 리서치 이재모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제 그로스 리서치 초대석 시간으로 저희 2차 전지 지킴이 이창환 부장님을 저희가 또 모셨습니다. 자,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제가 듣기로 지금 이제 계셨던 이제 소속의 어떤 그 부서 이름이 좀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직접 한번 소개를 해 주십시오. 네, 그 기존에 이제 이름이 그 강북 WM 센터였는데요. 그 이름만 바뀌었습니다. 서울금융센터로 바뀌었고, 그 전에는 강남, 강북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는 다른 데들은 이제 무슨 센터가 아니라 지점이었다가 다 센터로 바뀌고, 저희는 이제 그 위치가 강북이라고 해도 그 물지로에 있거든요. 그 종각에 있는, 거기에 그 청계천 있는 쪽이라서, 거기 DGB 금융지주 건물 안에 같이 이제 4층에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서울금융센터로만 이름만 바뀌었다라고 보시고, 직책은 그대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2차 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도 2차 전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도 이게 숫자가 좀 계속 헷갈리더라고요. 이게 어떤 거냐면 그 유럽 연합이 이제 중국산 그 전기차 그 관세를 이제 매기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지난 6월 달에는 최대한 48.1%를 부과한다 이렇게 했었다가 최근에는 또 숫자가 약간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37.6% 이렇게 조정이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실제로 이제 또 국내 업체들에게 수요가 있는 건지 이런 게 사실 시장에서 궁금한 거라서 이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많이 조정 안 됐고요. 최대 관세가 48.1에서 그 47.6으로 된 겁니다. 이제 고객이 한 0.5% 정도 최대치가 줄어든 거고요. 오늘 이제 좀 말씀드릴 게 이 사진과 좀 관련이 있는데 또 첫 번째 말씀드릴 게 그 이후에 그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이제 추가 잠정관세를 이제 부과를 했죠. 그러니까 지난 이제 EU 집행위원회에서 그 7월 5일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며칠 됐어요. 그 중국산 그 수입 전기차에 대해서 최대 17.4%와 그 37.6%의 추가 잠정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최상단이 그 38.1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0.5%로 감해진 거고, 약간 조정된 겁니다. 크게 많이 조정은 안 됐고요. 그 비아디는 17.4%, 그 지리가 19.9%, 그리고 상하이 자동차 그룹이 이제 30.6% 이렇게 조금 감해졌고요. 요 자료가 이제 그 현대차증권 그 자동차 담당 애널리스트, 장문세 애널리스트 자료고요. 그리고 이제 그 조사 협정 기업들은 평균 20.8% 부과가 되고, 여기 BMW도 있네요.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가 테슬라의 상하이 같은 경우가 11월 달에 이제 최종 관세 그 결정이 될 거거든요. 이때 이제 개별 관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협조를 안 한 모든 기업들은 그 37.6%의 이제 관세가 부과가 되는데, 이러한 그 추가 그 잠정 관세는 그 올해 이제 11월까지 그 EU 회원국들이 승인하게 되면 향후 5년간 시행이 확정돼 버리고요. 그리고 이제 27개 회원국이 이제 투표를 가결을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15개국 이상이 반대를 하거나 아니면은 반대한 국가의 인구가 EU 총 인구의 65% 이상을 될 때는 도입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대해서 좀 대중관계에 대한 악화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어가지고 아마 이게 좀 진통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독일 자동차 협회에서는 중국산 전기차 추가 관세에 대해서 철회 요청도 좀 있었는데 이게 뭐 독일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중국에 대한 판매 의존도도 높고 전기차에 시대에서 준비 좀 잘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입장이 있겠지만은 요거를 뭐 반대로 가기에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뭐 일부 반대의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EU 관세 인상에 대한 검토를 그 대응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니오 같은 경우가 20.8%, 그 엑스펑이 20.8%, 상하이 자동차 그룹이 그 30.6% 있다 보니까 대체로 그래서 그 좀 해외로 좀 진출을 해보고자 하는 그런 모색을 하거나 아니면 가격을 인상한 거라 이런 거고요. 그래서 니오 같은 경우가 일단 가격 인상을 일단 시사를 좀 한 상태입니다. 대체로 이제 일단 1차적으로는 가격 인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가격 인상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그 가격 경쟁이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가격 인상 전에 주문을 많이 하도록 약간 그렇게 지금 동료를 좀 그렇게 마케팅을 하고 있고, 엑스펑은 이제 유럽 쪽에 생산 거점을 이제 설립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관세 인상 전 구입국에 대해서는 가격 인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면서 이제 마케팅을 하고 있는 적이고, 그리고 상하이 전기차 장하이 자동차 그룹이고 MD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11월까지 가격 인상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일단 않을 정도로 일단은 재고가 많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워낙 많이 만들어내 가지고 이제 재고가 많아서 관세 적용하지 않을 정도로 일단은 재고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비아드 같은 경우는 아직 가격 인상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것이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 그 17.4% 관세를 가지고는 지금 비아드도 마진이 안 남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체리 같은 경우도 20.8%, 나머지 이제 추가 생산 거점도 보고 있고요. 지리도 19.9%이고, 테슬라도 20.8% 있는데, 그래서 테슬라도 모델 3 가격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체로 1차적으로는 가격 인상, 그리고 이제 생산 시설을 유럽 쪽으로 이제 이전하는 방안, 이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같은 그 증권사 자료인데, 상하이 자동차 그룹이 그 이후 집행위원회에다가 이제 공청회를 요청을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7월 18일까지 이제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그리고 청문회도 요청할 수 있는데, 일단은 그 이후 집행위원회에서는 그 중국 정부라든가 SAIC가 어떤 조사에 소극적이었다 그래서 그 가장 높은 추가 관세인 37.6%니까 기본 관세 10%에 37.6이면은 47.6% 관세를 맞는 겁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를 관세를 맞는 거기 때문에 이게 타격이 상당히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기네들 그 반론이 충분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자기네들가 제출한 정보라든가 반론 일부를 좀 간과를 했다. 이유집행위원회가 제대로 보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청문회를 공청회를 좀 요청한 상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 추가 잠정 관세는 4개월간 일단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일단은 최종 11월까지 최종 그 투표를 통해서 가결이 되면 앞으로 이제 5년간 시행이 될 것이고, 아까 이제 그 시행되지 않는 조건도 말씀드렸죠. 15개 이상의 반대 또는 반대인 국가의 인구가 EU 총 인구의 65% 이상이 됐을 때는 도입되지 않는다. 이거가 핵심 포인트고요.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잠정관세 40.6%가 부과가 됐는데, 뭐 이런 경우에는 유럽연합의 관세가 이제 그 중국 전기차의 EU 수출이 42% 정도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만약에 그만큼 중국 전기차가 유럽에 수출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만큼 우리 K배터리라든가 국내 뭐 현대기아차 쪽에 수혜가 될 것이고요. 그 중국 배터리, 특히 LFP 배터리라든가 이제 그 NCM에서도 523이라든가 622, 뭐 613도 좀 포함이 되는데, 되게 이제 그런 배터리를 그냥 수출하게 될 경우는 쓸만한 차가 없다 보니까 차 자체에다가 장착을 하고 전기차 자체를 싸게 파는 전략으로 지금 갔었고요. 실제로 그 화유 코발트 같은 경우에 포스코 퓨처엠보다 그 523 양극재 같은 경우에 단가가 40% 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당히 보조금을 업스트림도 장악을 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게 상당히 보조금을 깔고 가기 때문에 그 정도에 대한 가격 경쟁이 있었던 것이고, 포스코 퓨처 같은 경우에 그 NC의 그 523이라든가 뭐 622, 613 이런 쪽 라인이 되게 안 좋았었잖아요. 지난해부터 해가지고 특히 1분기 때는 굉장히 실적이 안 좋고 수출하량이 안 좋았던 이유가 이게 이제 독일차가 중국차 전기차들과 경쟁이 붙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양극재의 원가가 월등히 차이가 났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그 관세를 이런 식으로 부과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만큼의, 그러니까 실제로 이 정도로 부과가 돼야지 원가가 비슷하게 맞춰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그러니까 그 지리가 기존 관세에서 이제 20%를 받았다가 0.1% 낮아진 거고요. 비아드는 10.4% 그대로이고, 일단 이게 이제 조금 깎아준 게 어쨌든 보복 관세라든가 뭐 반발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신용을 해준 거죠. 약간 낮아준 건데 뭐 최고 많이 해봤자 0.5% 낮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중국 기업이 아닌데도 중국에 공장이 있으면 있는 상태에서 중국 이후로 수출하는 기업도 외국 기업도 관세 부과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가 중국 상하이에서 이제 기가팩토리 짓고 2019년부터 이제 1월부터 가동 중이었는데 요게 이제
테슬라 전기차가 들어가죠. EU에 수출되면서 관세를 받는 것이고요.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 관세가 될 것 같다라는 것이고, 일단 최종 결정은 대략 10월 24일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5년, 이게 일단 투표 결정되면은 향후 5년간 진행이 되니까, 올해 금에는 11월 이후, 11월부터 시행이 되면은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만약 이대로 된다 그랬을 때는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수혜가 되겠죠. 여기 아까 말씀드린 거가 그 독일 킬세계 경제연구소랑 오스트리아 경제연구소에서 이제 그 연구를 그 자료고요. 이제 해당 조치로 중국 전기차의 수입이 42% 줄어든다. 하지만 유럽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라고 뭐 이렇게 연구 결과를 내세웠고, 그리고 요 자료는 기존 관세 최대가 48.1% 그거 기준으로 산정한 겁니다. 그거 0.5% 줄어들기 전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전국 전기차의 빈자리는 EU와 제3국에서 생산한 전기차가 채울 거다라고 예측을 했고, 유럽 소비자가 추가로 감당할 비용은 0.3에서 0.9%만 늘어나는 게, 왜냐면은 다른 전기차도 유럽산 전기차 가격도 같이 하락을 할 거기 때문에 그렇다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단은 지금 관세가 정책에 발효되기 전에 중국산 전기차를 사려는 유럽 소비자들의 움직임도 현대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노려서 인상 전에 자꾸 판매를 좀 계속 마케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지난해 그러니까 5월달 자료 보면은 유럽에서 판매된 전기차의 19%가 이제 중국에 생산이 됐는데, 요게 이제 일단은 그 지난해보다 25% 증가했다 그러고요. 그리고 중국의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차는 16% 감소를 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관세 인상 전에 좀 구매하려는 그 수요가 있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전기차 상위 모델 중 2개는 중국, 3개는 독일에서 생산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델을 보시면 테슬라 모델 3랑 볼보 EX 그 상봉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중국 브랜드는 자체는 없어요. 그리고 독일 생산 모델 같은 경우도 테슬라 모델 Y, 폭스바겐 ID3, 폭스바겐 ID4입니다. 이제 중국 전기차라고 자꾸 뭐 판매가 많이 됐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순수 중국 브랜드는 별로 없는 거죠. 비아드 같은 경우도 지난해 유럽에 판매된 비중이 3%밖에 안 돼요. 전체 수입된 중국 그 전기차 중에서. 그렇고요. 대부분 상하이라든가 뭐 지리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뭐 MG라든가 그런 이제 이게 중국 애들이 그 지분을 인수했지만은 실제 브랜드는 이제 유럽 브랜드로 인식되는 그런 것들이고, 요게 그래서 아까 이 의미고요. 그러니까 이제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은 요게 이제 파란색이 미국이거든요. 미국. 그래서 이제 중국 전기차의 빈자리 어떤 국가 채울지에 대한 그래프인데, 오스트리아,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EU 전체 순서로 이렇게 국가별 그 전기차 비중을 표시를 한 거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관세 부과 중국 전기차들이 이제 그 나라별로 이제 여기 유럽이거든요. 유럽죠. 여기인데 이렇게 관세를 부과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이런 다른 국가들이 들어온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파란색이 일본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차가 잘 안 보여요. 사실 근데 여기서는. 근데 일단 미국산이 많이 들어오는 게 아마 테슬라를 말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뭐 GM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림이 잘 안 보이는데, 대체 왈뚱이 보면 미국산이 늘어나는 걸로 좀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른 것보다도 그 미국산 차가 유럽 쪽으로 많이 들어갈 것으로 보는 게 거기 좀 의미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랑 그리고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 유럽에 이제 그러니까 23년도 대비해서 24년도 5월 달에 얼마큼 판매가 늘어났는지에 대한 것이고, 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보면은 볼보랑 BMW 이런 식으로 쭉 있죠. 그리고 뭐 포드도 보이고 현대의 투싼도 보이네요. 볼보께 42% 증가했고, BMW 29% 증가했는데, 여기 벤츠 E클래스 같은 경우가 이제 382% 증가를 해서 플러그 하이브리드가 전기차보다는 지금 보면은 최근에 이제 증가율이 높죠. 판매 대수는 적더라도 전체적으로 다만 이제 토탈로 보면은 마이너스 7%라고 그러고요. 전기차는 토탈로 보면 마이너스 11%인데 증가한 차량을 보면 모델 3가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모델 Y는 46% 감소를 했고, 그리고 볼보 EX3가 이제 새롭게 진입을 했고요. MG라든가 이런 폭스바겐 ID4는 이제 판매가 오히려 급감을 했고, 아우디 Q4랑 BMW iX1 이런 것들이 조금씩 올라갔는데, 대체로 유럽 쪽에서는 이 볼보 EX3랑 테슬라 모델 3가 증가율이 좀 눈에 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게 뭐 이렇게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중국 전기차들이 줄어들게 되면은 이런 차들이 이런 차라든가 아니면 이제 이제는 그 현대 같은 경우 현대기아 같은 경우에 이제 뭐 EV3라든가 뭐 캐스퍼 EV 그리고 뭐 그러니까 EV 뭐 6도 지금 이미 나온 차지만 EV5 이런 것들 앞으로 나오게 되면은 4라든가 나오게 되면은 유럽 쪽에 좀 반응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래서 일단은 독일 입장에서는 요게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일단은 철폐를 해야 된다는 입장을 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독일 정부와 그 독일 산업연맹이 일단 철폐까지 아니더라도 확정 전에 중국과 좀 협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독일 그 산업연맹 같은 경우도 일단은 그 지금 협상을 계속 하려고 하는 거예요. 협상을 해야 되는데 일단 그 중국이 어쨌든 그 국가보조금을 이게 최근에 15년간 뭐 321조 지급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좀 구속력 있게 우리 보조금을 줄이겠다 아니면 지급하지 않겠다라는 식의 약속을 해야지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는 이상은 뭐 이런 그 철폐라든가 이런 것 자체는 협상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아마도 협상이 좀 어렵지 않나. 라고 지금 생각이 들고요. 중국 입장에서도 이게 보복을 하긴 하는데 적극적으로는 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아마 그래서 보복은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경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제 기대를 갖고 있는 거죠. 제가 그래서 몇 차례 걸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그 강조를 드리는 게 이게 이제 그 조선 비즈 기자, 그러니까 조선 비즈 뉴스고요. 유럽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견제를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한국 배터리가 반사 이익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장점이 전에 강조드렸던 것처럼 그 배터리 3사 모두 유럽에 생산 거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차가 덜 들어온 만큼 그 안에 유럽에서 생산이 더 많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유럽으로 중국 업체들 진출을 하더라도 그 안에서 그 소재들을 조달하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서 그 양극재든 배터리든 생산을 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 K배터리 업체들한테 유리하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 지난해의 그 전기차 시장 자체가 지금도 아직 다른 지역보다 성장률은 저조하고 또 유럽 공장 가동률이 크게 떨어졌거든요. 배터리 3사 같은 경우에. 특히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가 지난해 이제 4분기부터 가동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수주가 갑자기 안 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중국 전기차 영향을 좀 받았던 것이고, 우리가 이제 반전의 계기를 가질 수 있는 것이고, 되게 제가 그 엔솔 관계자한테 그 전부터 그 유럽에서 중국 전기차 관세 부과할 거다 요 얘기를 하니까 되게 고무적으로 반응을 하더라고요, 사실. 그리고 이제 엔솔이 24년부터 26년까지 원래 그 대용량 자동차, 그 대형 전지 쪽에서만 10억 셀 정도 나가기로 했었는데 유럽 쪽 출하량 부진 때문에 9억 셀 정도로 좀 줄었었습니다. 그게 작년에 4분기 때 연말 컨센서스 가이던스였고요. 지금은 그 정도 유지를 되는 것 같고 유럽 쪽이 살아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 LG 에너지솔루션의 실적이 빠르게 좀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유럽 수주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한동안 LG 에너지솔루션이 유럽 쪽에 수주가 안 나왔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이제 르노에서 전기차 부분 암페어와 이제 그러니까 LG솔루션이 이제 그 르노의 그 암페어 쪽에 이제 그 LFP 배터리 공급 계약을 따냈는데 여기 전기차용 파우치 인산 그 LFP 배터리입니다. 이제 25년 말부터 이제 5년간 이제 59만 대의 전기차 생산이 있을 만큼의 그 39기가와트 규모로 이제 배터리 공급하게 되는데 금액은 나와 있지 않은데 뭐 4, 5조 얘기로 지금 시장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체로 4조, 5조 뭐 이렇게 거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이제 노스볼트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그 3조 정도 규모로 된 거를 이제 그 BMW가 그 취소했지 않습니까? 그 수주 취소한 거를 요걸 그러면 이제 그 SDA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시장에서 보는 거죠. 그 관한 뉴스를 좀 가져왔고요. 이 내용을 좀 보면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관세 부과, 이렇게 관세 부과한 것들이 결국에는 이 중국산 전기차들이 유럽으로 진출하는 것을 막게 되는 것이고 실제로 42%를 감소를 할 거다라는 분석도 있는 것처럼 대EU 수출이 42% 감소할 거다라는 분석도 있고 그게 따라서 실제로 이제 수주로 이어지는 사례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시작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본격적으로 올해 11월 달부터 시작이 된다 그러면 2차 전지 투자하시는 분들이 내년 그러니까 25년과 26년도 빅뱅 폭발을 많이 기다리시는 것처럼 25년도부터 굉장히 의미 있는 실적의 성장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지금 단초가 마련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2차 전지의 비중을 더 늘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래서 아직도 좀 더 기다려야 된다 이런 의견이 이제 시장에서 분분합니다. 그래서 이창훈 부장님께서는 어떤 투자 전략을 좀 잡아줄 수 있는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그 트럼프 얘기 좀 많이 사실 있는데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그게 이제 그 2차 전지 국내 2차 전지라든가 K 배터리 좋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희가 이제 우리 코너에서 많이 말씀드렸던 게 이제 그 트럼프가 재집권을 하더라도 그 공화당 그 IRA법에 대한 그 특히 그 청정 에너지와 그 전기차라든가 배터리 쪽에 관련 투자의 수혜가 대부분 공화당 쪽에 80%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그 정당 간의 그 초당 쪽으로 결정한 사항이라서 IRA법을 폐지하기는 어렵고 이걸 되돌리기는 어렵다라고 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려왔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이제 트럼프 당선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미국에서 전기차 기업들의 주가들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테슬라도 그렇고 리비아, 뭐 루시드부터 해가지고 특히 리비아 같은 경우는 테슬라 2배 정도 올라왔어요. 테슬라도 좀 거의 저점에서 거의 가장 급등했죠. 가파르게 급등을 하기 때문에 대체로 추세를 다 돌파를 한 상태예요. 하락 추세 돌파해서 새로운 추세를 만들려는 모습이고 그럼 트럼프가 당선이 높아지게 되면은 당연히 전기차 기업들의 주가가 안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오히려 더 좋다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사실 그렇게 이거가 좀 이런 전기차 시대로 가는 트렌드하고는 좀 어쨌든 무관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공화당 자체가 이제 그 정책적으로 뭔가 지원한다기보다도 충전 인프라를 더 깔아서 그 사람들이 내연기관 전기차 자연스럽게 자율적으로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만든 거 집중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얘기가 이제 2차 전지 캐즘 구간이 아직까지 좀 다소 좀 길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LG 에너지솔루션 김동명 사장의 그 인터뷰 내용을 인용을 해서 어떤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가져왔고요. 여기 미래셋의 김택종 애널리스트가 이제 그 월간 배터리라는 그 리포트를 냈습니다. 이게 대략 25장짜리인데, 여기 요약본을 제가 가져왔고요. 그 7월 그 업황부진 속에 희망의 씨앗 찾기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내용을 잘 보면은, 일단은 그 업황부진 속에서 어떤 희망이 있는지를 좀 보려고 하는데, 그 3분기까지 좀 요즘 부진할 것으로 좀 업황을 보고 있고, 4분기부터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을 하는데, 이게 다소 한 분기 정도 이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업황 회복이 조금 지연되는 모습이고, 이유는 이제 5월에서 6월달 사이에 최근에 리튬 가격이라든가 메탈 가격들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그 완성차 기업들이 담은 주문량들이 좀 개선 시점이 좀 지연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수요와 공급 모멘텀 단에서의 어떤 주가 반락 신호는 왔다라는 것이고, 이게 이제 업황 바닥과 주가 바닥은 좀 다른 의미거든요. 보통 주가라는 게 선반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수요 단에서는 이제 보조금이 확실히 영향이 크고, 이탈리아 최근에 전기차 판매 급증하는 것도 보조금 영향이었던 것이고,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도 지금 보조금 정책 좀 최근에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캡이라는 요 보조금 정책으로 좀 최근에 좀 바꿨고요. 공급단에서는 어떻든 그 광산 업체들, 특히 리튬 같은 업체들이 공급량을 좀 조절을 해야겠죠. 워낙 공급강이 있다 보니까 신규 프로젝트를 하지 못하고 있던 것들도 일부 폐쇄하는, 공급량을 조절하는 신호가 좀 나타날지 이거 좀 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모멘텀 단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LG 에너지 솔루션의 르노야 그 전기차용 파우치 LF 배터리 수주권, 그리고 이거 이제 오늘 여러 번 말씀드릴 건데 그 삼성 SDI의 그 넥스트라 에너지 향 쪽에 그 NCA ESS 배터리 수주, 이게 좀 주목할 만한 이슈이고요. 전체적으로 전기차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이라든가 좀 하향 전망들이 있는데, 그 ESS 쪽에서는 전체적으로 그 글로벌 수요 예상치가 상향 조정을 되고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하반기에 이번에 테슬라의 주가가 급등한 이유도 그 메가팩 쪽에서의 출하량이 급증한 이유가 있거든요. 요게 이제 메가팩 쪽의 향으로 그 LFP 배터리 공급망 진입 여부도 상당히 중요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중국만 지금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좀 수요가 견조하고요. 그 외에는 일단은 아직은 좀 부진한 상황이 지속이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하반기에는 특히 북미 시장이 제일 중요하죠. 북미 시장에서의 수요가 개선되는지, 그리고 유럽 시장도 회복이 되는지가 중요할 것이고, 일단은 우리가 가장 많이 인식하고 있는 게 1분기까지 최근까지 가장 판매가 안 좋았던 게, 출하가 안 좋았던 게 테슬라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 그리고 GM도 아직까지는 신차가 이코넉스 EV 이런 것들이 다 본격적으로 판매되는 건 7월부터이기 때문에 상반기까지는 대체로 부진한 거죠. 그래서 GM과 테슬라의 부진 때문에 그 북미향 전기차 판매 증가가 기대했던 것보다 좀 현재 좀 낮은 편이다라는 볼 수 있겠고, 이 캘리포니아가 보조금 정책을 되게 보수적으로 가져가면서
좀 받기 좀 어렵게 좀 보면서 거기에 이제 전기차 판매가 좀 급감을 했는데 이걸 보완하는 보조금 정책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올해 11월 때부터 실제 관세가 유럽의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가 됐을 때 이후에 그 추가적인 정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이후의 변화를 좀 살펴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일단 기대하는 거는 그 판가 쪽에서는 그 올해 2분기 컨퍼런스콜 통해서 일부 리테일 업체들이 공급량을 조절한다던가 일부 프로젝트를 이연하는 신호가 나올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미래에셋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좀 언급한 것처럼 대표님 최근에 이제 그 ESS 시장에 커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존에는 신재생 에너지의 필요, 뭐 탄소 제로 이런 거로 인해서 이제 그 수요의 증가를 얘기했다면은 최근에는 요 AI 데이터 센서의 전력 수요 증가로 인해서 그렇게 되면 싼 전기를 많이 공급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전력을 워낙 많이 소비를 하니까, 그러니까 전력을 아끼는 그런 기술도 중요하지만 싼 전기를 많이 공급해야 되니까 당연히 신재생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고, 신재생 에너지에는 반드시 ESS 에너지 저장 장치가 반드시 같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 ESS 배터리 수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게 그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대체로 태양광 쪽으로 많이 연계되는 것 같습니다. 그 수요 증가가. 지금은 그래서 이제 2분기까지는 여전히 업황이 좀 부진하다는 것이고, 요게 이제 지난해는 한 4분기 정도까지 부진을 예상했다가 그게 1분기로도 연장이 되고 또 2분기까지 연장이 되는데, 이게 3분기까지도 같이 이어지는 지금 분위기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보면은 이제 그 동박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박 쪽에 스프레드 쪽에 좀 주목을 하라는 것이고, 오늘도 보면은 7월 10일까지 그 수출 데이터 잠깐 나와서 뭐 크게 의미 있진 않은데,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NCA라든가 NCM이 그 수출 양은 뭐 많이 줄었거든요. 근데 다만 그 NCM 같은 경우는 2개월 연속 지금 판가가 올라갔고, 그리고 NCA가 판가가 17% 급증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지난 4월 5월 달에 그 리튬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영향이 있긴 하겠는데, 제가 주목을 하는 거는 개인적으로 요 자료고요. 이게 이제 북미 탄산 리튬 가격과 중국 탄산 리튬 가격의 지금 다른 움직임이라는 거죠. 최근에 중국 탄산 리튬 가격이 요 바닥에서 살짝 그 하락을 좀 멈추고 고개 좀 들려올 모습인데, 그러니까 지난 4월부터 해서 쭉 이렇게 내려갔어요. 근데 이제 북미의 탄산 리튬 가격은 지금 고개를 반대로 틀고 있다는 거죠. 제 얘기는 중국 탄산 리튬 가격 대비해서 그 북미산 탄산 리튬 가격이 프리미엄을 받고 있다는 것이고, 그런 프리미엄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제가 이제 4월 달인가 그 5월 달에 말씀드렸던 게 이제 그 태양광 모듈 같은 경우가 161%의 프리미엄을 북미산이 더 받고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도 이런 리튬뿐만 아니라 뭐 양극재 그런 기타 광물들이 다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고요. 탄산 리튬 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까지 떨어지고 있는데, 일단은 이런 변동성이 좀 나타나겠지만 상위 업체들이 향후에 공급량을 조절할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 가격 열이에 이 정도까지 떨어지게 되면은 생산 원가가 열이 있는 업체들은 못 견디거든요. 구조조정이 되고 나가 떨어지고 그러면서 일부 프로젝트가 셧다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공급량이 자연스럽게 조절되면서 반등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기존에 제가 그 미래에셋고 가져왔을 때는 요 3분기에 대체 빨간색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 기존에 2분기에 이렇게 그 보라색 이렇게 플랫으로 좀 봤다가 3분기부터 Q도 그렇고 P도 약간 돌아서는 거름이 좀 많이 있었는데, 요게 좀 뒤로 밀렸습니다, 대체로. 그리고 주목하는 거는 이제 동박 가격은 지난달에도 올라왔고 지금 6월, 7월 달에도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동박 가격은 좀 올라오고 있다. 것이고, 아직까지 배터리라든가 양극재 가격이 가격 올라오지 않고 있는데, 아까 보면은 6월부터 요 판가가 좀 올라오는 것들이 좀 보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아마도 요 가격 이거 보면은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확 드러나지 않아도 판가가 또 올라갈 것인데, 다만 이제 9월 달 되면 다시 좀 양극재가 하락 가능성은 좀 있다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은 게, 다시 광물 가격이 떨어져서 그 레깅 효과가 한 9월 정도에는 일어날 것 보면은 판가가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전액 같은 경우는 수출 데이터는 의미가 없습니다. 동박도 마찬가지고요. 왜냐면 거기서 해외 생산을 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쓰이는 전해액 같은 경우 대부분 IT용인 가능성이 높아요. IT 제품 그런 쪽이고 국내 SKC 같은 경우도 말레이시아에다가 주로 이제 생산 거점을 두고 국내는 R&D용으로만 하겠다가 돌렸고요. 그리고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도 그 생산 거점 주로 말레이시아고 지금 미국이랑 저기 스페인 쪽에다가 이제 그 신재생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그 공장을 좀 짓고 생산 시설을 하고 확장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대체로 수출 데이터는 아직까지는 양극재가 가장 좀 의미가 있고요. 근데 이것도 올해가 지나서 내년이 되게 되면은 좀 의미가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 유럽의 그 데브렌체 헝가리 데브렌체 그 프로젝트가 마무리되고 또 이제 북미 쪽에 백강쿠아 프로젝트가 마무리되게 되면은 해외 생산이 또 주가 좀 되기 때문에 양극재 기업들도 그렇고 이런 소재 배터리 기업 특히 배터리는 더 그래요 앞으로. 그리고 배터리 3사의 해외 그 판매 비중이 90%가 넘거든요. 93% 정도 됩니다. 이게 앞으로 더 올라갈 거라서 그래서 국내 수출이 의미가 더 줄을 수밖에 없고 지금 전액은 아예 지금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판가만 보시면 되겠고 동박도 판가만 보시면 돼요. 여기 그 김동명 에너지리소전 대표가 그 세 가지 마술 지팡이로 배터리 캐짐을 넘어선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캐즘 구간이라고 하고 뭐 전기차 캐즘 구간이라 하는데 이 세 가지 호재로 인해서 이걸 극복할 해법 마련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 있는 거고요. 첫 번째 세 가지 내용이 핵심이 뭐냐면 일단 첫 번째가 전방 산업이 회복적으로 좀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경쟁 업체인 파나소닉이 지금 그 증설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고 트리 4680 원통형 배터리에서 지금 증설에 이제 문제가 있죠. 그리고 앞으로 차세대 배터리 4680 그 원통형 배터리를 글로벌 배터리 기업 중에서 가장 먼저 8월 달에 오창 공장에서 양산할 계획이 있다는 것이고요. 이런 그 세 가지 핵심 병기를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배터리 캐즘을 극복을 하고 다시 한번 어니 서프라이즈를 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청사진을 인솔에서 마련을 했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 뉴스투데이에 있는 기사고 그 아래로 더 내려가 보면 일단은 그 LG 에너지 솔루션 워낙 공격적인 사업 그 확장을 통해서 배터리 시장을 선점을 하고 있지만은 최근에 일단 구조적인 매출 성장에도 수익성이 안 좋기 때문에 지금은 투자 속도를 좀 조절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꼭 필요한 시점에 투자가 적절하게 이어지도록 민첩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고 최근에 그 LG나 그 LFP 배터리 공장 뭐 그 증설하는 거 좀 보류하겠다 하는 게 사실 그 LFP 배터리 전체 글로벌 생산 캐파는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가동률이 떨어진 곳을 전환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효율적으로 좀 그 생산 공장을 좀 그 조율을 하는 것이고요. 요게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미국 애리조나주에 건설 중은 그 ESS 공장, 그 배터리 공장에 대한 투자를 늦추는 게 이게 문제가 있어서 중단시키는 아니라 다른 이제 과당률이 떨어진 유유 라인을 전환을 시키는 좀 전략을 쓰는 거죠. 효율적으로 이제 자본을 배분하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그 캐나다 온타리오 주를 비롯해서 미국의 그 미시간주, 테네시주, 조지아주, 오하이오주 5개 지역의 그 전기차용 배터리 공장 건설을 예정대로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반드시 필요할 것들은 그대로 하고 당장 급하지 않은 거. 우리 26년도 원래 이게 양산 예정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말고도 다른 그 유유 공장에서 라인을 변경을 통해서 생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조절을 한다는 것이고요. 그 LG 에너지솔 자체가 이제 글로벌 ESS 시장 공장에 대해서 이게 완급 조절을 하긴 좀 그래요. 들어가는데 라인 조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도 실적 자체는 뭐 AMPC 영도 있지만은 회복을 하는 상황인데 이게 더뎌가지고 그런 거고 올해 이제 1분기 때 매출 6조 1,290억, 2분기 때 뭐 6조 1,619억, 그리고 이제 1분기 때 영업이 157억에 2분기 때 1,953억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회복을 좀 보이고 있다는 쭉 하락하다가 어쨌든 회복을 보이는 거죠. 다만 영업이익에 대해서는 이게 AMPC가 들어간 건데 저는 어쨌든 그 AMPC 같은 경우도 엄연히 그 영업이익이고 법적으로 이제 규정된 영업이익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굳이 빼고 뭐 이렇게 판단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다른 곳에서 말씀드렸는데 그 중국 전기차들 기업의 그 배터리 값 포함해서 보조금이 뭐 321조가 들어갔다 그러고요. 15년간 그 전기를 싸게 준다던가 아니면 땅값을 뭐 싸게 준다 이런 거 다 빼고거든요. 직접적인 이제 보조금만 그렇게 좀 들어간 건데 그런 거 빼게 되면 적자 기업들도 수득할 텐데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수익이 좋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AMPC도 엄연한 영업이익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를 폄하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신한투자증권에서 올해 이제 그 3분기에는 매출 8조 8,540억, 영업이익 6,600억, 4분기에는 9조 8,660억 매출에 영업이익 9,870억 해서 하반기 크게 개선될 거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보겠고요. 증권사마다 하반기 그 실적 개선에 대해서 뭐 약간 기대치를 좀 낮추는 경우들은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결국에는 1분기, 2분기가 실적은 바닥이다라고 좀 인식하시면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세 가지 얘기했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이제 업황 회복인데, 일단 최근에 이제 그 LG 에너지솔루션의 최대 고객사가 테슬라랑 GM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두 회사가 특히 GM 같은 경우가 공격적으로 좀 판매 가이던스를 좀 제시를 한 상태고, 그리고 최근에 테슬라의 그 차량 판매량이 시장 예상치를 웃돈 거는 가이던스를 그 컨센서스가 좀 낮아졌기 때문에 또 이유겠지만, 어쨌든 컨센서스 상위가 나왔고, 그리고 GM 같은 경우가 지금 적극적으로 좀 전기차 판매를 늘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얼텀셀즈 공장에서 전기차 판매가 지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특히 이제 7월부터는 그 이코노스 EV라든가, 그리고 사실 블레이저 EV도 되게 중요해요. 블레이저 EV 그 전기차 말고 그냥 내연기관차 판매 보면 월등히 높거든요. 이게 판매 단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블레이저 EV 같은 경우에 이제 판매도 되게 앞으로 중요할 것이고, 그 테슬라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전략들을 좀 바꿔보면서, 그러니까 좀 가격도 뭐 낮춰놔두고 아니면 이제 새로운 모델 같은 것도 내놓으면서 판매가 좀 올라오고 있는 게 좀 다행인 것 같고요. 테슬라가 어쨌든 간에 그 판매량을 어쨌든 월가 전반에 넘어갔다는 게 어느 정도 자동차, 그 전기차 캐즘이 어느 정도 완화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경향도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월가가 이제 테슬라가 올해 이제 전기차 판매가 180만 대 이제 판매하고 25년도에 210만 대 돌파할 것으로 일단 전망을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자체 의미가, 그럼 전기차 캐즘 구간이 올해 안에 마무리될 수 있다라고 좀 보는 것 같고, GM 같은 경우가 일단 그 올해 판매 가이던스를 20에서 25만 대로 좀 상단을 좀 낮췄지만, 요게 이제 이번에 실적 발표할 때 변화가 있는지 좀 봐야 될 것인데, 어쨌든 지금 그 기존의 레거시 완성차 업체, 그러니까 내연기관이라든가 전기차 모두 둘 다 생산한 기업을 레거시 그 완성차 업체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들어가는 게 현대기아, 그리고 GM, 포드, 폭스바겐, 토요타인데, 여기서 가장 공격적으로 시장 공략을 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 북미 시장에서. 그리고 이제 GM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엔솔과 배터리 합작 부분이 얼템센즈에서 지금 배터리 공급받은 차량, 거기서 그 배터리 통해서 나온 차량들이 지금 판매가 확실히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GM이 어쨌든 잘하면, 전기차 사업을 잘하게 되면은 엔솔한테는 가장 호재겠죠. 사실 지난해 10월달 전에는 GM이 엔솔한테 배터리 있는 대로 다 달라고 그랬습니다. 9월까지만 해도. 그런데 10월달 딱 가니까 그 AW 파워 하고 나서 딱 달라진 게, 조금 그 속도 조절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사실 그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엔솔 같은 경우가 특히 GM과 밀접한 게 서로 간에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라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일단 파나소닉이 4680 원터리 배터리 관련해서 지금 공장 증설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차질을 보고 있고 수율이 잘 안 잡히는 것 같아요.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엔솔의 시장 점유율, 특히 4680 원터리 배터리에 대한 시장 점유율이 높아질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파나소닉이 오클라호마주에 그 증설을 했던 게 무산됐거든요. 그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서로 보조금 문제 때문에 좀 이견이 다투다가 결국에는 이제 신축 공장 계획이 백지화됐다라는 소식이 있어서, 대체로 이제 요건 다 엔솔한테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4680 원토 배터리가 이제 8월 달에 오창 공장에서 양산이 되기 때문에 지금 관련 종목들이 좀 반등하다가 올라가다가 좀 눌렸거든요. 여기 이제 8월 달 양산이니까 이번 달 7월 달에 하반기로 말로 가게 되면은 먼저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고, 그리고 그 4680 원토닉 배터리는 그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에 지금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엔솔이 만든 건 다 그냥 그 테슬라로 다 들어가게 될 것이면은 뭐 자연스럽게 관련된 뭐 니켈 도금 음판이라든가, 오늘 리포트 나오셨더라고요. 예, 그 TCC 스틸과 동원 시스템즈. 그래서 제가
그거 좀 보고 있습니다. 그 리포트 오늘 그럴 수 있었지 나온 리포트 관련 4680 원터리 관련 종목 리포트 잘 보시면 됐고요. 산업 리포트라기 때문에 되게 내용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4680 원터리 배터리 같은 경우는 그 엔솔이 대략 한 9기가와트 정도로 생산할 것으로 보여져서 아마 8월달 요거 되게 되면 7, 8월달엔 관련주 움직이지 않을까 그래서 잘 리스트해서 더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 이제 그 오늘 나온 뉴스입니다. 오늘 나온 뉴스인데 이건 장중에 나온 뉴스인데요. LG 에너솔루션과 포스코가 칠레 리튬 강산 그 입찰을 했거든요. 요게 이제 그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칠레 정부가 이제 요청을 해가지고 입찰을 했는데 여러모의 리튬이죠. 그런데 이제 요것도 그 미국의 IRA 혜택을 받은 거로 잠정 합의했다고 그런 뉴스가 나왔고요. 칠레 이제 경제개발관광부에서 이제 미국과 이제 IRA 적용에 대해서 잠정 합의를 했다는 걸 발표를 했는데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생산 리튬으로 양극재를 만들게 되면은 만든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는 그 IRA법에 대해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어쨌든 간에 칠레 그 경제관광개발부에서 어떤 미국 정부가 합의를 했다는 것들을 잠정 합의했다라고 발표를 해서 추가 내용을 더 보게 되면은 칠레 정부가 미국 정부랑 이제 긴밀하게 소통을 했었고 그리고 이게 그 IRA 대상에 포함이 되면은 칠레에서 제조한 리튬을 그 처리 가공한 양극재로 만든 뒤 미국에서 수출할 경우에 미국에서 만들어진 양극재와 동일한 인센티브를 받게 되는 거죠. 그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칠레산 리튬에 대해서 그 미국 IRA 혜택이 적용이 현실화 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국내 기업도 현지 칠레 쪽의 리튬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겠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LG 에너솔루션과 포스코 홀딩스가 지난 4월달 칠레 광물공사의 그 리튬 추출 개발을 위한 그 RFI 제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했고, 이것도 어쨌든 참여 의사를 하겠다고 일단 했기 때문에, 되지 않을까 싶고,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칠레가 그 리튬 트라이앵글이거든요. 근데 칠레께 그중에 문제가 됐던 게, 리튬 세계 1위 매장량인데, 좀 농도가 좀 낮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기술이 많이 올라와서, 쓸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생산량은 2위입니다. 칠레가 그런 상황이고, 여기서 이제 일단은, 그 생산 단가가 전 세계에서 가장 낮기 때문에 이걸 이제 따라하게 되면은 가격 변경이 월등히 높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일단은 리튬 염호도 향후 18곳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해서 지금 그 포스코가 그 아르헨티나의 리튬 염호를 끝으로 더 지금 찾질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칠레에서 다시 리튬 염호를 다시 잘 찾아서 여기서 개발하게 된다 그러면은 원가 경영이 월등히 더 가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단가로도, 가격으로도, 그 염호에서 생산된 거는 2자릿수 영업이익이 가능하다 그러거든요. 광석에서는 좀 마진이 잘 안 남게 되는데, 지금 워낙 낮아서, 리튬 가격이. 근데 이제 염호는 그만큼 단가 워낙 싸다 그러더라고요. 오늘 정리를 하게 되면은, 어쨌든 LG에너솔루션이 현재 이런 전망 업황이 회복이 보이고, 그리고 이제 경쟁사가 그 증설의 지연이 생기고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에 대해서 지금 가장 빠르게 양산을 하기 때문에 이런 캐딩 극복할 수 있는 세 가지에 대한 호재가 있고 그리고 아까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그 칠레산 안에 리튬이 그 IRA 혜택을 받게 된다 그러면 우리한테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여기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 정도 내용으로 일단 두 번째를 마치겠습니다. 자, 최근 테슬라 주가 강세 이 배경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게 ESS 이거에 대한 관심도가 있어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테슬라뿐만 아니고 최근에 삼성 SDI 관련해서도 ESS 배터리 공급한다 이런 일부 소식도 들려오곤 있는데 이 ESS 산업의 어떤 성장 이거에 따라 국내 업체들은 또 어떤 수혜를 볼 수 있는지 좀 투자 아이디어 한번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ESS 쪽이 그 신재생 에너지와 같이 엮어서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AI 데이터 센터가 급증을 하면서 수요가 급증하면서 또 거기에 들어가는 전력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만큼 싼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제 그 신재생 에너지들이 필요하게 되고 거기에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가 이제 필요하게 된 거죠. 이게 같이 맞물린다 볼 수 있겠고요. 이제 테슬라가 주가 최근에 많이 올라간 게 전기차 출하량 생산량이 컨센 상회한 것도 있지만은 그 메가팩 그 ESS 설치량이
전분기 대비해서 2배 이상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분기 때 4GWh였는데 2분기 때 9.4GWh가 설치가 됐기 때문에 이게 역대 최고 기록이었고, 이로 인해서 ESS 산업의 그 성장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이 나타났고요. 실제 영업이익 마진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지금 거의 40%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이 마진이. 그리고 특히 이제 AI 가속화가 차세대 그 에너지 수요에 대해서 증가가 나왔고, 그로 인해서 이제 투자가 관련 전기 생성이라든가 데이터 센터 투자가 촉진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난해 7월 달에 일론 머스크가 이제 테슬라의 그 에너지 사업 중에 메가팩 사업이 연은 200에서 300% 성장 중이라고 말을 했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5년도에 상하이와 미국 공장 완공이 되게 되면은 이 메가팩 그 사업이 총 그 80GW씩 그 생산이 가능하다고 그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 28년도 되게 되면은 거의 24년도 테슬라 전체 매출과 맞먹는 매출이 메가팩에서만 나올 수 있다라고. 이게 금액이 119조예요. 이게 뭐 현실화될 가능성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분석이 있고, 그리고 24년도에 그 테슬라의 그 그로스핏이 이제 23조 정도였는데 2배는 아닌데 그 2배하고 나와 있네요. 하여튼 34조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 테슬라의 그 연도별 그 테슬라 에너지 연도별 2분기 실적을 보면은 2022년도 2분기 때는 1.13기가와트 시가 나왔고, 그리고 23년도 작년이죠. 3.65 기가와트시였고, 이번에 9.4니까 이 9.4가 1년 대비 258%, 그리고 8%, 2년 대비 2년 832% 증가 나왔던 거,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 거고요. 이게 더 크게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는 거고, 실제로 올해 5월 달에 미국의 그 대형 ESS 설치량이 전년 동월 대비해서 645% 증가 났다 그러고요. 그 전월 대비해서도 7% 증가. 그래서 이제 1월에서 5월까지 누적 설치량이 2.9GW였는데 그 전년 동기 대비해서 310%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연간으로도 그 올해 설치량이 전년 대비해서 128% 증가한다고 예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시장이 완전 크지 않다 보니까 성장률이 엄청난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요거 내용에 관련돼서 국내 업체들에 대한 그 수혜 기대감이 물론 있죠. 이게 지금 메가팩 사업과 파월에 대한 수요 증감률과 이제 수요 예상 그 수요인데, 이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직까지 테슬라가 이런 그 메가팩 사업에서 주로 쓰는 배터리가 CATL과 비아디 거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당장의 직접적인 수혜는 없어요, 문제는. 그런데 앞으로 그렇게 되면 지금 26년부터 중국 LFP 배터리에 대해서도 그 ESS용 배터리에 대해서도 관세가 25% 붙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게 되면은 미국에서 생산되는 배터리보다 수입하는 배터리 가격이 더 높기 때문에 중국 배터리들의 그 가격 경쟁력이 이제 저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연적으로 수입이 줄어들게 되면 북미에서 그 생산되는 그 K 배터리가 수혜가 될 것인데, 그게 양산되는 시점들이 대략 26년도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센트적인 부분이 큰 거고, 그리고 그러면 그때 가서 막 그 수주를 막 할 것이냐, 그게 아니라 미리 다 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수주로 이제 점차 나오기 시작할 것인데, 그게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어제 여기 그 루팡이라는 텔레그램 채널에서 외신을 번역한 거를 보면은 그 테슬라가 호주에서 이렇게 2억 5,600만 달러의 새로운 메가팩 계약을 확보를 했다 그러고요. 그리고 어쨌든 테슬라가 요런 대규모의 메가팩 계약을 확보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굉장히 큰 성과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이미 이제 그 프로젝트의 첫 번째 단계에서 메가팩 모듈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외신 번역 뉴스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은 뭐 향후에 이제 그 1단계가 500메가와트시가 되고 배터리가 이제 1.5기가와트시가 되게 되는데, 어쨌든 이런 상황이 앞으로 테슬라가 메가팩 사업을 확장하면서 이런 계약들이 계속 나올 것이고, 그럼 이런 물량들이 결국에는 국내 배터리, K 배터리 쪽으로 낙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히 지난번에 그 인터 배터리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서 ESS 쪽을 좀 얘기를 말씀드렸는데요. 다른 기사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여기 이제 삼성 SDI가 그 넥스트라 에너지로부터 6.3기가와트시 규모의 그 ESS 배터리 공급을 하기로 이제 계약을 했고, 여기 금액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삼성 SDI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세부상을 조율 중이라고 얘기했는데, 뭐 시장에서는 1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어쨌든 이 물량은 국내 기업 중에서 사상 최대 금액입니다. 최대 물량인 거고, 그리고 이게 이제 지난 인터 배터리에서 삼성 SDI가 그 배터리 박스 그 SBB라고 해서 1.5 이거 내놓았는데, 요게 이제
요겁니다. 요거 그 배터리가 들어가고요. 그게 이제 박스, 그 삼성 배터리 박스죠. 박스 안에 그 컨테이너 배터리가 다 들어간 그 상태로 화재 안정성을 가진 그런 형태의 배터리 박스가 되는 것이고, 이게 그 미의 넥스트라 에너지사와 그 ESS 장급 공급권이 이제 여러 건으로 프로젝트 나눠서 이제 계약을 체결될 것이라고 지금 계획을 얘기를 했고, 공급 규모는 체결되는 계획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이제 전기차용이죠. 르노 쪽에 들어가는 그거는 이제 순수 전기차용 LFP 배터리인 거고, 그리고 넥스트라 에너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게 LFP 배터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중국의 텃밭인데, 특히 이제 그 CATL이 가져갈 물량을 LG 엔솔립이 이거 뺏어왔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이제 그래서 이제 전기차용으로는 처음 들어갔고 또 파우치용으로도 처음인 거니까 상당히 의미가 이렇게 있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넥스트라 에너지가 사실 중국 걸 안 쓰고 삼성 SDI 쪽에 쓴 거가 이게 NCA 배터리거든요. 또 게다가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성능이 좀 더 좋은 배터리를 썼다는 것이고요. 그 LFP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이제 20에서 30%더 좋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만큼 설치 비용이 같은 안에 공간에 설치 비용이 덜 드는 것이고, 이 의미가 배터리 가격이 하도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LFP 배터리를 안 쓰고 NCA를 써도 될 정도로 가격이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ESS 시장이 급성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배터리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게 커요. 그리고 또 성능이 좋아져서 옛날보다 수명이 더 좋아졌습니다. 배터리들이. 그러니까 싸고 성능이 좋아지니까 그만큼 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급격하게 최근에 올라갔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내 그 배터리 기업들이 LFP 배터리 개발하는 이유가 중국 업체들이 그 전기차에 LFP 배터리를 사용한다고 해서 그거를 쫓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게 돈이 안 됐어요. LFP 배터리 개발할 돈이 안 됐고, 그리고 전기차를 봤을 때는 LFP 배터리 가지고는 전기차에 적합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했기 때문에 삼원계 배터리 쪽으로 집중을 한 것인데, 최근의 상황이 그 ESS 쪽으로의 그 수요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대비를 하는 것이고, 또 하나가 이번에 그 부산 모빌리티 쇼 다녀오셨나요? 그렇죠. 거기에 보면은 그러니까 PV1, PV2, PV3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PV1이 되게 작아요, 차가. 사람이 탈 수 없는 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그 물류 그 상용차인데, 그 상용차에서 물건을 실어가지고 다른 내부 안에서 좀 작은 공간을 옮길 수 있는, 아마 그 자율주행이 될 것 같아요. 그건 봤을 때 사람이 안 타니까. 근데 그런 차 같은 경우에는 용량이 많은 게 필요 없거든요. 그리고 그냥 그 안정적으로 오래 쓸 수 있으면 되는데, 그리고 고시레이트가 필요 없어요. 고출력이 필요 없고 하기 때문에 그런 차에 이런 LFP 배터리가 좀 적합할 수가 있는데, 최근에 그 현대차가 자체 배터리 개발대에서 8.6조 투자한다고 이제 그 뉴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보면은 개발을 하는 게 LFP 배터리예요. 아마도 그런 쪽에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렌트라든가 짧은 거리 쓰는 그 전기차용도를 쓴다던가. 그래서 지금에 쓰는 배터리를 대체하기 위해서 그걸 내재하기 위한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장에 필요한 배터리가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PV1, 나중에 PV1 차량하고 사진을 넣어주시면 되게 작은 차량이에요. 거기에 이제 그런 LFP 배터리가 들어가면 딱 좋을 거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다음 보면은 여기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가 그 넥스트라 에너지 쪽에 그 6.4였는데 6.3기가와트시 규모의 그 ESS 배터리 공급을 하고 이제 막판 조율 중인데, 이게 지난해 북미의 그 ESS 그 배터리 용량의 한 11.5% 해당 규모고요. 그리고 아까 그 삼성 배터리박스 SBB 1.5로 들어갈 것이고, 이게 이제 기존의 그 컨테이너 단위 에너지 밀도가 기존 제품에 비해서 37% 향상이 된 제품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NCA 배터리가 들어가는 것이죠. LFP가 아니라. 그리고 이렇게 되면 넥스트라 에너지 같은 경우는 어쨌든 미국 최대 전력 회사이기 때문에 이게 들어간 거에 대한 레퍼런스가 붙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삼성 SDI가 미국에서 가장 큰 전력 회사로부터 인정된 그 ESS 배터리를 납품했다는 그런 레퍼런스 트랙 레코드가 쌓이기 때문에 이게 발판이 될 겁니다. 앞으로 수주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그 역할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삼성 SDI가 그 ESS용 그 배터리를 투 트랙으로 갑니다. 그래서 NCA와 LFP 이 두 가지로 투트랙 전략으로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이제 LG 에너지솔루션은 이미 지난해 12월 달부터 그 ESS용 LFP 배터리 양산이 들어갔고요.
최근에 한화큐셀과 한화큐셀 미국법인과 이제 4.8기가와트시의 규모로 그 ESS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애리조나 공장에 이제 16기가와트시 규모로 짓는 그 ESS용 LFP 배터리는 사실 보류를 좀 했죠. 한 걸로 뉴스상은 나오긴 하지만 글로벌 생산 부분을 그대로 유지를 한다는 게 핵심이고요. 이거는 이제 지난해부터 이제 중국 남경 공장의 라인을 그 ESS용 용 LFP 배터리로 전환을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일부 라인을 전환을 하는 겁니다. 필요에 따라 전환을 하는 것이고, 이게 이제 그 남경 공장이 연간 이제 9기가와트시 정도인데, 이거는 이제 LFP 배터리로 라인을 변경했기 때문에 이런 게 앞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런 글로벌 ESS 산업의 급성장은 당장 지금은 테슬라가 당장의 그 출하량이 급증을 한다고 해서 그게 바로 수주로 우리가 바로 실적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급성장 시대에 우리가 지금 그 배터리 기업들이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런 수주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 지난주, 2주 전에 갖고 왔던 그 내용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그 유럽 같은 경우가 그 ESS 시장이 굉장히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신재생 에너지 가격이 제로인 경우도 있어요. 하도 싸가지고. 굉장히 쌉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잘 저장을 할 필요가 있고, 특히 유럽에서는 독일과 영국, 이탈리아가 주요 시장이고요. 그리고 이거 블룸버그 뉴 에너지 파이낸스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은 2021년도 글로벌 ESS 시장은 110억 달러에서 2030년도에 2,620억 달러인데, 이게 보면은 퍼센트로 보면은 2,831% 정도 될 겁니다. 2,800%가 이상 성장이 나오는 것이고, SNE 리서치 자료는 이보다 좀 작아요. 이게 좀 가장 높은 수치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캘리포니아주에서 신재생 에너지 비율이 굉장히 상승하고 있는데, 이쪽에 아마 이제 관련된 ESS 프로젝트가 활발하게 나타날 것이고, 여기에 우리가 상당히 수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겠지만은, 중국산 LFP 배터리가 현재는 ESS용으로 거의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지만, 26년부터는 북미 그 대중관세로 인해서 그 북미에서 생산된 그 ESS용 배터리가 중국산을 굉장히 빠르게 잠식해 나갈 것이고, 그리고 그 LFP 배터리는 3원계 대비해서 전해액이 한 50에서 70%가 더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런 그 전해액이라든가 리튬 관련 종목들이 수요가 됩니다. 물론 이제 핵심은 전기차 쪽에서의 수요가 급증을 하기 때문에, 전해액 같은 경우가 지금 FEC 구조를 받고 그 IRA 법에 대한 수혜를 받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배터리 기업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엔캠이라든가 뭐 덕산테크페 이런 거 관련 기업들이 주가 많이 올라간 건데, 때문에 이제 ESS 쪽에서는 전액의 수혜가 더 가장 크다는 거죠. 여기 들어간 원가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리튬 기업도 수혜가 클 것이지만, 다만 이제 3원계 대비 LFP 배터리에 들어가는 전액의 단가는 20에서 30% 낮다는 겁니다. 전액에 들어간 리튬은 3원계랑 LFP보다 동일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ESS 시장을 봤을 때는 리튬 기업이 가장 수혜 강도가 제일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서 언급되지 않은 것들은 이제 그 ESS 그 배터리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들고 이런 기업들은 수혜가 분명히 있겠지만은, 이건 좀 다른 문제예요. 저는 이제 전기차 시장에서도 수혜가 되고 ESS도 같이 수혜가 되는 기업을 좀 찾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는 리튬 기업이 가장 핵심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고, 전액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또 중요한 거는 그 이런 소재 업체들을 컨택을 하실 때는 되도록이면은 캡티브 마켓을 가진 기업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에코프로버티 같은 경우가 전구체 쪽에서의 가치가 있는 거는 어쨌든 간에 뭐 외부 고객사에 판매를 하지만 에코프로 BM이라는 확실한 캡티브 마켓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같은 섹터에서도 캡티브 마켓이 있는 기업들, 고객사 확보가 잘 된 기업들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같은 소재 기업이라도 캡티브 마켓이 있냐 없냐 차이는 굉장히 그 실적의 안정성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런 실적의 성장과 안정성을 동시에 갖추거나 앞으로 갖출 수 있는 기업을 잘 컨택을 하셔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요거 그냥 힌트를 좀 더 드리면, 관련된 기업은 지금 500 물량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500 물량이 다 소화되고 나서는 주가가 당연히 뭐 그 뒤로 올라가겠지만은, 그런 500 물량이 나오는 게 개인적으로는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런 기업들을 지금 500 물량 일정과 맞춰서 사모을 거고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더 매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그 글로벌 그 ESS 산업에 대한 급성장이 이제 K 배터리의 기회라는 주제로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이찬원 부장님이 다양한 2차전지 섹터의 여러 이슈를 좀 짚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산업을 좀 이해하시고 투자하자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항상 우리 이찬원 부장님 밑에서 많은 분들이 출연하셔가지고 전달드리는 2차전지의 내용들은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소개해 주신 이찬원 부장님께 인사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